풍력 발전기가 한 700기가, 1년에 한 50기가씩 생산이 되고, 저희 나라가 하니까 규모 면에서 전 세계 풍력 발전기 설치 규모 대비 한 50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1년에 많이 될 때가 200메가가 설치가 되는데요. 기존까지 뭐 평균적인 크기가 2메가, 3메가짜리 풍력 발전기가 주류였기 때문에 기껏해야 1년에 100대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 풍력 발전기를 판매하고 경쟁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 외국산 지멘스, 베스타스, 에너콘, 이런 주로 독일이나 덴마크 이런 그 선진국에서 기술을 축적한 그런 나라들이 원래는 우리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네 주력 시장이 아니지만 와서 저희랑 영업 경쟁을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아직은 저희들 기술 개발 그 연한이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하고 경쟁하기가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200메가 가지고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나눠 먹자 보니까 저희 회사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이제 도태되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별도로 전략을 짜낸 거는 우리도 풍력단지 개발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풍력 터빈을 우리가 만들어서 꼽자. 그래서 아까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풍력 발전기 개발에 뛰어들었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서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이제 그런 풍력 단지 개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성취감을 느끼기보다는 좀 힘들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근데 안에 있다 보면 사실은 새로운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보고 제가 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할 건 아니고 고민하는 거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좋은 싱싱한 아이디어나 또는 젊음의 어떤 패기로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서 발표한 이제 입지적인 특성들이 제가 준비한 자료랑 대동소이하거나 그런데요. 일단은 제가 만약 풍력 사업자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고려할 거는 풍속이겠죠. 경제성이 없으면 입지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명동이나 강남이나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본연의 사업에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민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이런 거는 당연한 노력이죠. 풍력 발전 사업자라면 바람이 좋은 곳을 찾는데요. 저기 지도상에 보시면 빨간색이 지금 풍속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동북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상북도, 그리고 경남의 일부 지역, 그 다음에 내륙 쪽에 호남 정맥 쭉 나오는 백두대간에서 뻗어져 나오는 지역. 사실상 풍력발전 1세대는 저런 빨간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보면은 인허가 여건이나 생태 환경이나 주변 민가하고 어떤 갈등 이런 거를 해소함에 있어서 단순히 풍속만 빨라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단지를 만들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가 안 나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인허가라는 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풍속이 좀 낮지만 저런 인허가 여건이 괜찮은 지역으로
이제 전환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2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거하고 같은데 점 찍어놓은 게 현재까지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일부 샘플이고요. 저거 말고도 더 있는데 대체로 보면 강원도, 제주도,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전체 풍력발전기 설치된 것 중에 9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쉽게도 바람 자원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고요. 미국 재생에너지 연구소가 이렇게 풍속을 기준으로 한 풍력 등급 7개로 구분한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풍력 발전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기서는 꼴찌에서 3번째 페어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좀 풍속이 낮지만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널한 풍력 발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지역.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서는 지금 굿, 엑설런트 이런 데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이제 저런 상태에서 뭔가 풍력 발전을 해보고자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아울러서 우리나라 전체 토지 국토 면적의 약 65%가 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풍력 발전 사업자들은 일단은 바람이 좋고 또 높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산을 찾는 거죠. 지금 보면은 바람이 불 때 산의 꼭대기에 설치하는 거하고 중턱에 설치하는 거하고 또 산과 산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산에 설치하는 거하고 저기서 풍력 발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저 꼭대기에 있는 두 군데 정도밖에 사실 없고요. 저 꼭대기 두 군데의 이격거리가 너무 가깝다면 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중턱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바람에 가리잖아요. 이쪽에서 바람이 불 때는 뭐 어쨌든 바람을 받을 수 있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반대쪽에서 올 때는 거의 뭐 바람이 불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산의 그 가장 높은 능선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능선부를 보면 뾰족산이 있습니다. 뾰족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단순히 지점으로서의 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약간의 면적이 필요한데 그 면적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구름지처럼 생긴 능선부가 있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하게 봤을 때는 최적지인데 그런 능선부를 활용을 해서 연결 도로도 놓고 풍력 발전기도 설치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임야 면적은 이 소유 관계로 봤을 때 국유림이 26%고요. 나머지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유림이 7%, 민간이 갖고 있는 사유림이 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좀 얕은 산들 거꾸로 도시랑 가까워서 경제적인 활용도가 높은 산들은 사유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강원도의 깊은 첩첩산골 이런 데는 사실 그동안은 경제적인 가치를 누리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국가가 공공재로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한다 그러는데 육상풍력에서 일단 목표로 4.5기가 보급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산을 해서 1메가와트 규모의 육상풍력 발전을 설치하는데 연결 도로랑 그 발전기 타워를 설치하는 점유 면적을 약 한 0.5헥타르로 가정을 할 때 4.5기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250헥타르가 필요하고 전체 임야 면적의 0.04%에 불과하다.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근데 결국은 저렇게 그 전체 임야 면적의 0.04%밖에 안 되는 땅이지만 굉장히 희소하고요. 또 그 희소하니까 막 그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 입지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명동 그 상권에서 내가 상가 하나 차지하려고 막 그러다 보면 경합이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 가격의 이 높낮이에 의해서 시장이 알아서 입지를 배분하는 시스템이 통용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 풍력의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림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산림청이 봤을 때는 단순히 선착순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선착순 기준이 일부 적용이 됩니다만 빌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공공의 관점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소음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나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소음하고는 약간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거기서 생활의 터전이고 1년 360을 24시간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소음이 있다 그러면 그를 늘상 끼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음의 피해는 도시 지역에서 느끼는 소음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 근데 뒤에 다시 나오지만 현재까지 소음관리 기준은 대부분 도시 지역을 아정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왔거든요. 산에 사실 소음이 나올 게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뭐 데시벨 기준으로 뭐 50 주야간 나눠서 65, 60, 뭐 55 이런 식의 기준을 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한 500m, 700m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는 원 발생 소음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측정치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기준치를 넘는다고 할 수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 한번 들리는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활 이 시간, 공간 속에 함께하는 소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소음과 관련된 어떤 주관적인 피해의식이나 이런 거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문제고요. 또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주민마다의 주관적인 피해가 다르고 그거를 개별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 단체로서의 보상에 관한 합의를 이루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상에 도달하게끔 가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절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덴마크에서 제3의 중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금 아까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부 부처도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3020을 추진하는 산업부와 기존의 환경 보전과 이 생태의 그 보존의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환경부와 또 산림 그 관리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인 산림청 다 조금씩은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추구하는 방향이나 정책 목표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언어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부처 간에 만나거나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대화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목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인도 불교 경전에 보면 장님 코끼리 만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만지면서 기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벽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밧줄이라고 그러고.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른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지금 저 나름대로의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많은 분들이 각자의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장님이 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본 거는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서로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장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고 띄엄띄엄 하고 시간이 지금 1세대 한 몇 년이 지나고 있는데 상당히 정비도 조금씩 되고 있고요. 개선도 되고 있고요. 근데 개선의 한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에 대한 정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환경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환경 중요하다고 인식 못하는 사람 없고요. 산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민둥산이었잖아요. 모두 겨울철 땔감 확보하려고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갰고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없었고, 규제할 수도 없었어요. 생존과 관련된 거라. 근데 근대화가 늦어져서 선진국은 산업화를 하고 석탄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시기에 저희 나라는 그러한 에너지 전환에 대응을 못하고 여전히 땔감을 쓰다가 뒤처진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다시 세계는 에너지 전환으로 가고 있고요. 기후 문제 있고요. 그 방향은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상위의 가치고 그 뒤에 따르는 가치인지를 정렬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은 했지만 그 밑에 부서는 서로 대등한 관계 아닙니까? 누가 더 위고 아래고가 없어요. 조정이라기보다 이제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 수준은 굉장히 높고요. 이해 못하실 분 없고요. 스마트하고 대화하는 법 다 알고 매너 있고요. 근데 문제는 자기 조직, 내가 속한 조직 환경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대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보다 상위의 가치가 있고 상위 가치 아래 각자의 하위 가치가 기능을 하게끔 얼라인이 돼야 되는데 얼라인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1시간 내에 구체적인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 느낌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고민은 산림도 훼손을 덜하고, 산림 훼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기존에는 산에서 할 게 없었어요. 산에 무슨 개발을 하겠어요. 뭐 골프장 말씀하시지만 골프장도 도시와 가까운 곳에서 하는 거지, 풍력발전 사업자가 가려고 하는 첩첩산 중에 사람도 안 사는 오지에 산지를 개발하는 어떠한 비즈니스도 없었고요. 그럴 필요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사막도 있고요, 황폐한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또 그런 지역이 바람도 좋아요. 발전 사업자가 굳이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서 사업을 하려는 동기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본하고 저희 나라만, 알프스, 스위스도 풍력을 되게 많이 못해요. 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이 있다는 얘기는 평지는 이 풍력 발전 자원으로서 그다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산이 없고 전 국토가 다 평원 지역이었으면 차라리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산림과 풍력 발전이 어떻게 공존할 거냐.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거대한 소나무다, 이게 풍력 발전기가 거대한 나무다, 탄소 배출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오히려 소나무 망구로 심는 것보다 풍력 발전기 4메가짜리 하나 심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 그런 주장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맞고요. 또 산림 보존을 해야 된다는 쪽 의견도 들어봐야죠. 요새 식목일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4월 5일이 식목일인데 공휴일에서도 해제된 지 오래됐지만 정말 산에 나무 심으러 가겠다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나무는 이제 어느 정도는 됐다. 다이아몬드와 금과 은과 동과 가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중시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사업자들이 겪게 되는 규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전체적인 인허가 절차는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고요. 이런 절차를 더 어떻게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절차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육상 태양광과 해상 태양광의 차이 중에 하나가, 육상 태양광은 땅 위에 설치된다는 거잖아요. 땅을 관리하는 근대적인 법 제도가 다 모든 나라에 있거든요. 저희 나라도 도시계획, 국토계획 개념이 없다가 근대화되면서 그런 법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운영하면서 계속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 법은 저희가 존중하고 지켜야 되고, 누구도 이 법을 초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지역에 내가 집을 짓 때는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원래 집을 짓는 용도로 많이 익숙해지고 받아들여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풍력 발전기를 산에 설치할 때는 기존의 산에다가 뭐를 개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산은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막아놓은 게 많아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풍력 발전기를 가지고 산에다 설치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또 어떤 게 나와서 산림이 개발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풍력 발전기가 천병 제 앞에 서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산림 보호와 관련된 규제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허가, 사도 개설허가, 사방 지정 해제, 분묘, 초지 전용, 도로 전용, 문화재 집중, 대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고요. 기본적인 규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사업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인데요. 제가 꼭 이 내용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설문조사로 한 거라 이건 주관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육상풍력에서 발전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 허가를 받은, 발전 사업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한 9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3050 목표가 4.5기가니까 저 중에 절반만 인허가에 성공을 해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뭐 국가 그 에너지 전환 어떤 아젠다는 달성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1.2기가와트의 풍력 발전기만 현재 이 인허가를 취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대부분은 중도 포기, 뭐 아니면은 돈 들여서 인허가 절차 들어갔다가 불가 처분받고 이제 진행이 안 되고, 또 단순히 규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 반대나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그 실패 요인 중에 하나예요. 말씀드린 산림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들입니다. 뭐 어느 구역은 이제 아예 뭐 개발이 안 된 지역, 그 다음에 그 산지 전용을 정말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해서 해줘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이제 그 기준을 정하고 이제 풍력발전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세밀하게 따져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진입로와 관련된 규정, 이 경사도와 관련된,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고 뭐고 간에 생존과 관련해서 더 상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대부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국유재산이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서 마찬가지로 아무한테나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 기준도 굉장히 엄격하고 단단하게 갖고 있는데, 이제 사업자가 보기에는 원 취지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 보면은 좀 과도하게 해줘도 되는데 안 해주는 것들도 있고, 그 중에서 뭐 경제림 육성단지, 뭐 인공조림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거보다도 규제가 더 심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허용이 되면서 이제 그 남은 게 그 경제림, 그러니까 사용 계획이 확정된 국유림. 그러니까 이 문구로만 보면 합리성이 있어요. 이미 사용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가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 계획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나 사업자가 미리 예측하기 힘든 형태로 사용 계획이 정해져 있으면 과도한 규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는 사회적인 합의이고 규칙이고 모두가 따라야 되지만 사업자의 경제적인 자유도를 너무 심대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좋은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그 정도를 벗어나서 좀 과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공조림지라는 거는 경제림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산림 가꾸기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건데요. 산림이라는 게 결국은 목재잖아요. 벌목을 해서 이제 팔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이제 묘목을 심어서 그 인공조림한 묘목이 40년, 50년을 자라는데 사유림 기준 벌기령이라는 게 있어요. 소나무, 낙엽성, 전나무, 나무 수종마다 배도 되는 그 최소의 연령이 있어요. 한 20년은 돼야지 벤다든지 30년은 돼야지 벤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대체 산지, 대체 임목, 거기를 베는 대신 그 경제적인 효과보다 더 많은 어떤 나무를 대체로 심어서, 왜냐하면 나무는 태양을 만나서 광합성을 하니까 입지가 조금 자유롭잖아요. 옮겨서 심어도 자랄 수 있고. 그러니까 풍력 발전한테 입지를 좀 양보할 수도 있는 거죠. 대체 임목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요. 대체 임목 방식으로 해서 이 식목의 경제적인 효과는 유지하면서 풍력 발전도 추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대안들이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는 규제를 가지고 있는데 규제는 행정력이잖아요. 행정 권력이거든요. 힘이거든요.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조직의 생리, 조직의 관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힘을 조금씩 키우는 쪽을 지향을 하지 힘을 줄이는 쪽으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이제 그러다 보면 규제가 한편에서는 개선이 되는데 한편에서는 또 자꾸 생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 입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뭐 산림청과 관련된 규제가 한편에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 이제 환경인데요. 환경은 당연히 어떤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발전 사업의 경우에 약간 우대해주는, 왜냐하면 발전원 개발을 촉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발전소의 규모로 봐서 100메가와트 이상급의 대형 발전소의 경우에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요. 그거 이내에서는 필요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풍력발전 단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환경영향평가를 거칩니다. 다만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요거보다 좀 이제 절차가 더 길고 복잡할 수가 있고요. 광범위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원래 그 토지를 개발하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지자체의 장이고요. 지자체의 장은 환경부로부터 이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이제 그 의견을 받아서 본인이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제 당연히 전문기관인 이제 환경부, 환경부 산하에 이런 부분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의견을 주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이제 최종 허가를 내줄 건지 안 내줄 건지 결정을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동식물, 자연환경, 생태자연도 등급, 법정보호종, 지질토양,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를 하고요. 경관, 수질, 이거 말고도 제가 뭐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렸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생태 자연도는 뭐 크게 봐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보존을 우선시하는 1등급, 그다음에 보존과 개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2등급, 뭐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한 3등급. 그러니까 보존과 개발은 약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생태자연도 1등급이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단서를 달아서 이런 경우에는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규제 개혁의 어떤 카테고리로 약간 그 개선이 됐었고요. 그 이제 뭐 지나다니면서 그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산을 보시면 우리나라 산이, 나무는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자라고요. 그래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어떤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은 점점 더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에서 그 사업자의 자유도를 좀 허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겨나서 그거를 조정하는 방법을 점점 더 구체화하고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결국은 능선을 위주로 하고, 아까 이 지역별로 봤을 때 전라남도가 2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처럼 산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도
풍력 발전기의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서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를 하고 사업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첩첩산중으로 가면 나무는 많지만 주변에 민가는 적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 인구 밀도가 높지 않잖아요.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겪는 게 그 주변에 민가가 너무 가까워서 이제 민원하고의 어떤 그 싸움이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개선 방안은 사실은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지금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고요. 어쨌든 규제를 당장 바꿀 수 없으니까 사업자들은 사업자들대로 지금에 있는 규제 틀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지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을 한다든지,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저소음 친환경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다 보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풍력 후발 주자지만 저풍속이나 이렇게 산지에 하는 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해외에 수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의 규제를 그대로 둔다면 육상풍력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늦어질 거고요. 결국은 국산 그 기자재 업체들은 곧 한계에 직면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규제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발음도 어쨌든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게 적용이 되면 사업자들이 거기에 못 맞추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업자를 제거하는 용으로만 이렇게 최소한으로 쓰여야 되는데 좋은 사업자의 활동까지도 막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목표 달성이 안 되고 결국은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절차적인 것보다도 그 안에 이제 평가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나의 어떤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입지 제도는 많은 분들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추진해 봐야 될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계획입지조차도 현재 어떤 인허가 난맥상 하에서는 상당히 도입하기가 수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